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TV 시즌2의 사회를 맡은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행을 도와주실 이웅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원을지대병원 신경과 이웅우입니다.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에피소드에 한 번씩 출연해 주신 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서울병원 윤지영입니다.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도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병원 유달라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임상시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오늘도 많이 도움되는 얘기 달라달라 유달라 선생님, 윤지영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파킨슨TV 시즌2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TV 시즌2 5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웅우 교수님,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 파킨슨병 업데이트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업데이트요? 네, 사실 계속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발전 과정 중에서 어느 위치에 왔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아마 치료일 텐데요. 보통 파킨슨병 치료가 진료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료실에서 그 약이 처방되기 전까지 여러 다양한 과정을 거치는 건 지난 시간에서 저희가 아마 자세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서 올 한 해 동안 이런 표준 치료의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윤지영 교수님께서 오늘 다룰 내용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먼저 질병 완화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킨슨병은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우리가 젊음을 되돌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왜 같은 연배로라도 훨씬 건강하고 젊게 사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노화의 속도를 줄이거나 늦출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퇴행성 뇌질환에서 병의 진행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진행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약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렇게 퇴행성 질환의 속도를 늦추거나 적어도 질환에 의한 부분만큼은 멈출 수 있는 치료를 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치료제를 질병 완화 치료제라고 합니다. 교수님, 제가 그래도 너무 잘 아는 레보도파 있잖아요. 그렇다면 레보도파는 질병을 완화해주는 치료제가 맞죠?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인데요. 레보도파는 질병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치료제입니다. 네? 질병 완화, 증상 완화. 그게 그거 아닌가요? 파킨슨병은 레보도파로 치료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레보도파는 그런 의미에서 질병 완화 치료제가 아닌가요? 네, 한희경 혹시 말씀대로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포인트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질병을 낫게 해주는 거랑 증상을 낫게 해주는 거는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을 낫게 해준다는 건 병의 원인을 확실하게 알고 그 병 자체를 치료한다는 뜻이고요. 증상을 낫게 해준다는 건 병의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병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불편한 요인들을 줄여준다는 뜻에서 질병 완화보다는 증상을 완화시켜준다는 뜻입니다. 레보도파는 파킨슨병 때문에 도파민이 부족해지는 증상을 도파민을 보충을 해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증상 치료제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직접적으로 질병의 진행 자체를 늦추는 약 자체는 효과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 완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왜 이 파킨슨병이 발생하는지 원인을 완전히 이해하고 병이 생기는 근본 원인을 진행하는 기전에까지 아주 깊숙이 접근해서 차단을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는 굉장히 제한된 세포나 동물에 의한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임상시험을 하고 임상 데이터를 얻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들 지식 사이에 아직 채워야 할 빈 간극들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치료제 개발은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네, 질병 완화와 증상 완화의 차이가 있는지는 사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레보도파가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쓰는 단어에 따라서 목적이 아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 주제가 파킨슨병 업데이트니까요. 파킨슨병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겠죠? 네. 매년 국제적으로 파킨슨병을 연구하는 의사와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발표하고 성찰하는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가을 스페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는 병이 없는 사람들과는 달리 알파시뉴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 덩어리가 관찰이 됩니다. 이 단백질 덩어리를 타겟으로 하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 연구가 소개되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알파시뉴클레인을 중심으로 파킨슨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유전자들, 그리고 항산화 치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연구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킨슨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는 약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군요. 혹시 당장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제를 만들기 위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파킨슨병 초기와 진행된 시기의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초기 환자를 위해서는 약물을 선택적으로 투약하여 이상운동증의 발생 시기를 늦출 수 있는지, 진행된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늦출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이 파킨슨병이 진행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증상이 약물이 효과가 짧아지거나 일정하지 않은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운동 합병증을 조절하는 치료제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운동 증상, 예를 들어 인지 저하나 환시, 망상과 같은 정신 증상, 뒤늦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증상들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제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의사들이 강조하는 운동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탐색하는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웅우 교수님, 이렇게 선생님들이 모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그 결과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지영 교수님께서 지난 한 해 질병 완화 치료제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타깝지만 결론적으로 아직은 파킨슨병에 대한 질병 완화 치료제 개발 결과 자체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일부 진행 중인 연구의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 현장에서 처방하기 위해서는 지난 임상 시험 시간에 배우셨듯이 몇 단계를 앞으로 더 거쳐야 합니다. 먼저 알파시뉴클레인 단백질이 뭉치는 것을 막는 항체 치료제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항체 치료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동 면역 치료를 위한 항체 치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동 면역 치료를 위한 항체 치료제가 있습니다. 능동 면역 치료에 사용되는 항체 치료는 마치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과 같이 알파시뉴클레인 단백질 응집체 조각에 대해서 뭔가 항체가 투여가 되고, 이 항체가 자기 몸 안에서 더 엉겨붙고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치료제를 의미합니다. 이 능동 면역 치료 연구를 소규모의 건강한 지환자 또는 환자를 대상으로 부작용이 있는지 안전성을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부작용이나 안전성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일상 또는 이상 연구를 한 셈인데, 이 연구에서 백신 주사와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까지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추가적인 대규모 임상, 즉 3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기다려야 될 결과들이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동 면역 치료에 대한 항체 치료 이야기입니다. 비정상 단백질에 항체가 직접 달라붙어서 우리 몸이 아니고 약 자체가 반응을 해주는, 그래서 이 물질들을 몸 밖으로 빼내어지는 반응을 하게끔 하는 치료제들인데요. 최근에 한 2개 정도의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300명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기관 임상 시험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기대를 모았던 연구였지만 두 연구 결과가 둘 다 의미 있는 수준의 효과는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뉴스에서 무슨 약 실험이 드디어 3상을 통과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으면 막 그 제약회사의 주가가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3상까지 가는 게 중요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겠죠. 1상을 통과하더라도 2상, 3상을 통과해야 하니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 거네요. 저는 여기 다른 교수님이 오셨나 이게 어머, 저요? 1상, 2상, 3상 이렇게 이제 전문 용어를 듣다 보니까 네. 역시 우리 사회자는 복습도 하시고 예습도 하시고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네. 지난 에피소드 때 워낙 자세하게 설명을 네. 해주셔가지고 이런 이제 말씀해주신 연구 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또 있는데 일부만 좀 추가로 소개를 드리면 파킨슨병의 단백질이 이제 관여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병이 이제 생기는 기전 중에서 그 기전에 작동하는 약들이 이제 저희가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루코세레브로시데이즈라는 단백질 효소를 활성화를 유도시켜서 그런 것들이 병의 치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연구들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락투라는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해서 이게 과연 병의 진행 막는 데 효과가 있는가 하는 임상 시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글루코 네. 그 단백질 이름도 상당히 네.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실은 이제 헷갈릴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긴 이름이 많고 저희 환자분들은 이런 어려운 용어를 아실 필요는 없고요. 단백질 치료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그냥 알파시뉴클레인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기전도 있고 여러 연구들이 진행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치료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유달라 교수님 아까 서두에 항산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산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요. 산소를 이용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몸 안에 불필요하게 만들어지는 과산화 물질 때문에 몸 안에 스트레스가 되고 정상적인 세포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내 몸 안의 물질이 항산화 물질인데요. 그중 하나가 요산입니다. 이 요산 수치가 높으면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요산 수치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파킨슨병을 악화시키는 것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시도는 대규모 임상시험 연구였고 2년간 진행을 했는데 항파킨슨 효과를 보지는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중단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신장 결석의 빈도가 높았던 것도 한 가지 문제점이 됐습니다. 항산화 작용과 유사한 기전으로 코엔자임 Q10 유사체에 대한 연구가 파킨슨병의 전구기로 생각되는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끝으로 당뇨병 치료제 가운데 하나가 신경보호 효과가 있다는 전 임상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소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치료를 해봤는데 그 결과 운동 점수의 개선 효과가 있어서 이를 대규모 연구로 확장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해 본 결과가 어땠는지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요. 유의미한 결과는 아직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건 이렇다 치고 당장 증상이라도 좀 좋아지게 할 만한 약 중에 기존 약보다 좀 더 효과가 좋았다. 이런 약에 대한 연구도 업데이트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레보도파가 파킨슨병을 가진 환자에서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치료제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를 보조하는 치료제로 도파민 수용체에 직접 달라붙어서 효과를 내는 효연제나 도파민의 분해를 막아주는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이를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파킨슨제를 썼을 때 나타나는 졸림이나 기립성 저혈압 현상을 줄일 수 있고 그러면서 운동과 비운동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도와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만타딘이라는 약제 기억하실 겁니다. 네. 레보도파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상운동증이 있을 때 이 이상운동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약입니다. 근데 이 약이 아직 이상운동 증상을 나타난 다음에 쓰는 게 아니라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썼을 때 이상운동 증상에 예방 효과가 있는지 장시간 살펴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요. 이 약제 역시 정식 보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약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제 치료에 있어서 바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윤지영 교수님, 파킨슨병의 이상운동증 그리고 약기운이 있다 없다 하는 이런 약효 소진 현상, 약효 변동 현상들은 파킨슨병 치료를 사실 어렵게 하잖아요. 근데 혹시 레보도파 약제를 일정하게 공급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제에 대한 얘기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새로운 제형이나 아니면 공급 방식에 대한 치료제 개발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뇨 때 사용하는 인슐린 펌프와 같이 피하 주사로, 그러니까 피부 아래에 주사를 설치를 해놓고 바늘을 설치해놓고 레보도파를 공급할 수 있는 형태의 치료 방법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환자에게 적용을 해보면 약 기운이 없는 시간을 평균 100분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분석 결과는 아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 안으로 관을 공급을 해서 여기에 젤리 형태의 레보도파를 서서히 주입하는 방식의 치료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심한 이상 운동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소화기까지 구멍을 내는 시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슷하게 약효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된 약제 중에서는 꼭 레보도파가 아니더라도 도파민 수용체 효연제인 아포몰핀이라고 하는 약제를 이용한 피하 주사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약제도 운동 증상 외에도 중등도 이상의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고 야간에 주사를 투여하게 되면 수면의 질을, 특히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잘 나타나는 수면 장애에 대해서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시키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더 큰 규모의 연구가 필요하고요. 부작용으로는 대표적으로 어지럼증이 더 빈번해졌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때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주의하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약제들이 국내 시판 허가를 받더라도 경험이 짧고 그리고 효과, 부작용이 항상 모든 약제가 있기 때문에 환자 여러분들은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전 치료제에 대한 얘기도 있나요? 네. 어느 정도 진행한 단계의 파킨슨병 환자들의 경우에 약 기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요, 도파민 외에 글루타메이트나 세로토닌과 같은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들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 연구도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비운동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피마반세린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수용체 억제제가 3상 임상 시험까지 갔습니다. 이 실험 약제는 파킨슨병 치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치매 질환에 적용했을 때 환시나 망상과 같은 증상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는 횟수를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더 효과가 있는 약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언젠가는 좋은 소식으로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요, 교수님들, 저희가 파킨슨병은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너무너무 강조하셔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약물 치료 말고 운동 치료도 효과가 있다. 혹시 파킨슨병의 운동에 관해서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 있으면 유달라 교수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동안 파킨슨병 환자들에게서 운동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약이 어떠한 기전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처럼 운동의 효과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운동 증상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일종의 질병 완화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만 했었는데요. 한 연구에서 파킨슨병 환자에게 운동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머리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초기 파킨슨병 환자에게
주 3회 40분가량 실내 자전거 운동을 6개월간 하도록 했습니다.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뺀 심박수 예비 용량의 50에서 80% 정도까지를 올릴 수 있는 강도로 시켰고, 비교군에서는 자유롭게 스트레칭이나 유연성 이완 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유산소 운동을 한 결과 파킨슨병 환자에서 많이 손상되는 기저핵과 그리고 운동 피질과의 연결 강도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 보고되어 어떤 운동의 효과를 설명할 만한 머리의 변화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파킨슨 TV 시즌 1에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교수님들이 논문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저항 운동이랑 홈 트레이닝 또 태극권 이렇게 하는 것까지 직접 시연도 보여주시고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운동과 관련된 내용도 업데이트가 좀 됐을까요? 네. 10년 전 한 연구에서 6개월간 태극권 운동을 한 결과 파킨슨병 환자의 자세 안정도가 좋아져서 낙상의 빈도가 크게 줄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태극권 운동을 장기간 했을 때 파킨슨병 균형 장애에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냥 빠르게 걷기만 한 그룹에 비해서 태극권 운동을 한 그룹이 균형 능력이 우월하게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 연구에서 태극권 운동군에서 다른 대상자군에 비해서 탈락률이 적고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상황도 같이 감안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유 교수님 빠르게 걷기는 어느 정도 해야 효과가 있는지 그런 연구들도 있을까요? 네. 요새 심박수를 모니터링하는 스마트워치의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이 심박수 예비 용량을 기준으로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주 3회 보폭을 넓게 그리고 양팔을 많이 흔들면서 빠르게 걷는 운동을 1시간 반가량 유지하게 했습니다. 한 번은 코칭을 하고 주 2회는 스스로 운동을 하도록 하면서 연동된 스마트워치를 통해 심박수 예비 용량의 40에서 60%까지 서서히 올려 운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후에는 상지 근력 스트레칭 작업 치료를 한 그룹에 비해서 빠르게 걷기를 그러한 운동 강도로 했을 경우 더 의미 있게 운동 점수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네, 연구에서 코칭을 해줬다는 말이 뭔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뭐 PT를 받다 보면 스쿼트 뭐 5개 할 거 10개도 거뜬히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지켜봐주면 혼자 할 때보다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께서 약물 처방을 해주시고 또 경과를 봐주시듯이 운동도 처방과 모니터링이 가능할까요?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저희도 1대1로 붙어서 관리해주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이제 본업도 갖고 계시고요. 또 환자도 케어해야 되지만 원래 하시던 일들이 또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 일상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하잖아요. 뭐 제가 차고 있는 이 스마트 기기처럼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저희 몸에 차고 있는 다양한 기기들이 환자들을 모니터링해주고 목표치를 알려주고 못했으면 못했다고 얘기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그런 환자들을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파킨슨병이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병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운동 치료라도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니 정말 속이 다 후련해지는 느낌입니다. 파킨슨병 치료 연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나눠본 이야기 더 친절하고 자상하게 요약 정리로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경과 의사들과 함께 알아보는 파킨슨병에 대한 모든 것. 파킨슨 TV 시즌 2 최신 업데이트된 파킨슨병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교수님들 오늘 어떠셨어요?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하면서 와, 우리도 이렇게 답답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치료제를 기다리고 계신 파킨슨병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목마르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킨슨병을 정복하는 그날까지 저희 모두 진료와 연구에 대해서 더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유달래 교수님? 네, 질병 치료제 개발은 효과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파킨슨병 정복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이용우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뭐 성적이 잘 안 오를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오를까 해서 주변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답 노트를 한번 써봐라. 아, 오답 노트가 비법인가요? 학부모님이시죠? 그렇죠. 네, 오답 노트. 네. 네. 그래서 오답 노트를 쓰면 내가 어디서 틀렸고 뭘 틀렸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게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임상시험 편을 보고 또 이 업데이트 편을 보면서 제가 느낀 생각은 저희가 아직은 오답이 좀 있지만 정답이 늘어가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정답들이 100점이 될 때까지 저희가 할 일이 아직은 많지만 그래도 경향을 보면 성적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임상가들 또 연구자들 또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계속 오답 노트를 잘 쌓아 나가다 보면 저희가 언젠가는 환자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으로 이 파킨슨 TV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신 두 분 교수님 그리고 우리 한희경 씨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 좀 외롭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이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진짜 깨닫게 되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시즌2 지속적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